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유럽에서 K9 개량형 모델의 실사격 및 실전 기동 현장이 공개되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다시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더구나 최근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더 많은 곳에서 원하고 있어 이제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북미 진출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에 앞서 K9를 배신한 영국이 독일에 크게 뒤통수를 맞으며 자신들의 선택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데, 한국산 무기 체계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가 조만간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끝마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는 독일과 튀르키예를 제치고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최종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 입찰 경쟁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낙점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루마니아 측에서 자주포 도입 사업을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K9 자주포 도입이 확실시된 상황인 겁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K9 54대를 비롯해 탄약 18,000여 발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들여올 예정으로 총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2,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K9 도입을 결정한 건 최근 폴란드에서 있었던 나토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드러난 K9의 놀라운 성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진행된 군사훈련에서 K9는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주며 현장에 있던 유럽 각국의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 참여한 루마니아 역시 K9의 엄청난 사격 능력에 대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K9의 실전 성능을 실제로 목격하자마자 도입 결단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발트 3국에 속하는 에스토니아도 K9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는데요. 사실 에스토니아는 국방비의 한계로 K9 도입 물량이 많지 않지만 K9에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아부으며 누구보다 더 활발히 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K9 도입국 가운데 개량에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한 궤도의 측면에 스커트형 장갑을 추가한 것으로 진격해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개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에서 운용 중인 K9의 무게가 1톤이나 늘었을 만큼 중장갑을 추가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국내 밀덕들은 에스토니아에서 운용 중인 K9의 색다른 형태에 놀라움을 드러내고는 에스토니아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에스토니아가 K9 개량에 집중하고 있는 건 그만큼 K9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형, 환경 등 자신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무기 체계가 K9임을 인정한 것으로 K9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근거로 현지 상황에 맞게 성능 개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최근 이를 방증하듯 얼마 전에는 한국을 넘어서는 사정거리를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줘 우리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스토니아가 최근 현지 사격장에서 실시한 K9 실사격 테스트 훈련에서 K9로 70km 사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K9 사격의 최고 기록으로 실제로 앞서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K9 테스트에서는 60km 사격에 성공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K9 생산국인 한국보다 더 먼 거리로 사격에 성공한 것으로 독자적인 개량을 하면서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증명하는 등 현지에서 더 빠르게 전력화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도에서 K9 바지라 자주포 백문 추가 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방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인도에 K9 바지라 자주포가 수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막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중국은 인도와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상황으로 무기 도입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인도가 추가로 도입하려는 무기 체계가 다름 아닌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된 K9 바지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크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외교적으로 접촉하며
한국에게 수출 압박을 간접으로 가하고 있는 중으로, 하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K9 바지락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중국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K9를 도입하지 않은 걸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K9 대신에 들인 독일 신형 자주포 가격이 최근에 말도 안 되게 폭등하면서 자신들의 선택을 자책하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아예 입찰하지도 않고 한국 대신 독일과 자주포 수의 계약을 맺기로 하는 등 K9보다 비싼 독일의 RCH-155를 택했습니다. 이로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로키드 마틴, 레오나르도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K9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지 사격 평가 등 경쟁 절차도 거쳐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입찰 경쟁에서 K9 자주포가 품질과 가격, 제반 능력에서 우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고배를 마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사업에서 K 흑표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EH1 전차를 구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영국과 독일은 정상회담 후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독일 기업들이 영국에 그린 수소 수출 등 재생에너지 생명과학 등 하나로 약 1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국과 독일의 RCH-155의 가격과 성능 등을 하나씩 따져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은 하나 기준 K9이 4,050억 원인 반면 RCH-155는 170여억 원 수준으로 대당 생산 시간 등 제반 능력도 하나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품질과 가격에서 K9AE가 RCH-155에 밀린 것이 아니라 영국이 독일과의 정치적 관계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한국 방위 산업을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앞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EU 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이 K9를 두고 독일 RCH-155를 선택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이 독일과 RCH-155 납기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독일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RCH-155문 도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5조 2천억 원으로 대당 500억 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K9의 5배를 넘는 가격으로 문제는 도입 단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차륜형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영국은 독일에게 자주포 50대가량만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기술 이전 등 다른 추가 금액을 더한다면 영국은 RCH-155를 대당 100억 원 이상 들여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영국 내에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군사안보를 책임질 자주포를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도 눈뜨고 코 베이는 수준의 가격으로 도입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과거 이라크 전등에 참전했던 영국군이 들고 일어나며 독일산 차륜형 장갑차는 전장에서 생존력이 극히 낮다고 토로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영국에서 독일 자주포 영상과 K9 비교 영상이 회자되며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RCH-155 실전 성능에 대해 부정적인 가운데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RCH-155가 사격할 때마다 반동이 두드러지며 뻥 스펙이 탄로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9를 눈앞에서 놓친 영국이 결국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K9는 전혀 아쉬운 기색 없이 여전히 승승장구 중입니다. 다름 아닌 이제 K9 자주포가 북미 방산 시장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최근 군비 확장을 발표한 캐나다에서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의 글로벌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손잡고 캐나다의 K9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K9에
세계 점유율 1위인 콩스버그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탑재해 캐나다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자주포 사업 입찰을 공고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군 현대화와 그에 따른 군비 증강 계획을 담은 새 국방 정책을 발표한 만큼 군비 확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캐나다가 NATO 회원국인 만큼 한화는 미국이나 나토 국가가 다수 도입한 콩스버그의 RCWS를 채택해 캐나다 사업의 쐐기를 받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와 캐나다 국방부가 만나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K9의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화는 얼마 전 열린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에서 잠수함 및 무인 함정 기술, 각종 육상 무기를 비롯해 K9를 선보이며 현지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당시 K9가 K10 탄약 운반차 등으로 구성된 자주포 패키지를 내세웠는데 해당 부스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벌써부터 분위기가 남달랐다는 후문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럽에 이어 북미에서의 K9의 돌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유럽이 노골적으로 한국 무기를 사지 말고 유럽산으로 사라면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 유럽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방산 견제론을 폈습니다. 이런 한국 견제론은 현실로 드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8년이나 공을 들여온 영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영국이 8년이나 뜸을 들이더니 결국 한국산 자주포 대신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의 자주포를 채택하면서 K방산이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무기 수출국들이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은 10년 뒤에는 유럽연합 내 무기 구매를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해 다 죽어가던 유럽의 방산 업체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자주포를 선택한 영국의 선택은 독이 든 성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 어떤 반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메이드 인 유럽을 외치는 유럽의 한국 견제에 대해 한국이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영국 국방성은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원격 조정 곡사포 즉 RCH-155-52구경 차륜 보병 시스템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RCH-155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PGH-2000을 기반으로 만든 자주포인데요. 차륜형 자주포로서 분당 최대 9발의 높은 발사 속도와 헌터킬러 사격 능력, 사거리는 최대 40km, VLAP탄은 최대 54km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1을 기반으로 한 K9A1을 제안해왔는데요. 포탑 전기 구동, 원격 무장, 탄약 장전 완전 자동화, 냉방 장치 등을 탑재해 분당 발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등 기존 K9A1의 부족한 점을 상당수 보완해 독일 자주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독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산 기지가 유럽에 있고 값도 저렴하다. 별도의 정비 없이 2000km을 전개할 수 있다. 였는데요. 한마디로 같은 나토로 묶여있는 유럽 국가의 자주포를 선정한 것입니다. 독일 RCH-155 자주포는 화력은 분당 최대 9발을 쓸 수 있고 헌터킬러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신형 포탄의 경우 54km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차륜형이라 궤도식보다 기동성이 조금 더 신속하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형은 평지가 많은 유럽에서 신속 이동이 가능하고 드론에 공격을 당해 파괴되어도 또다시 빨리 생산하기에 용이해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라인메탈의 제조 공장이 영국에 다 몰려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이득으로만 봐도 독일이 더 손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자랑인 챌린저, 전차의 개량 사업도 영국 내 독일 방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영국은 지금 독일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도 독일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영국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영국의 자주포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 협력을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토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유럽 국가들의 담합 아닌 담합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거리상으로도 국제 정세로도 한국에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8년 동안 하나가 제안한 K9A에 대해 간을 보다가 막판에 독일로 튼 과정은 찜찜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영국은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가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이번에 선정된 RCH-155 차륜형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자주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마치 우크라이나 전선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점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그동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요 후보는 한화에어로의 K9A와 영국 방산업체가 보유한 스웨덴의 아차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후보로 생각지도 않았던 독일의 RCH-155가 승자가 되다니 스웨덴의 아처 역시 한국만큼이나 충격이 클 텐데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방산 무기를 주문하면 언제 납품될지 기한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조 과정이 늘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일은 폴란드가 주문한 전차를 여전히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 2025년이나 되어야 납품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시제품에 불과하다는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독일과 공동 개발해 과연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동 개발 기간이 늘어지고 양산 시점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대당 생산 가격은 더 높아질 게 뻔합니다. 더구나 RCH-155 차륜형 자주포는 이동하면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명중률에 있어서는 큰 오차를 보였고 이로 인해 실제 전장에서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지도 의문입니다. 정확도가 1도만 틀어져도 17m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게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독일은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을 수주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차였던 PGH-2000보다 훨씬 저렴한 기종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은 PGH-2000 전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PGH-2000 전차는 생산량이 워낙 적다 보니 가격이 너무 올랐고 주문을 해도 생산이 어렵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최근 독일은 방산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호재로 작용해 한국에서 방산 무기들을 제조할 때 독일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앞으로 한국산 무기들은 지금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조사 결과 독일이 이렇게 방산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를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나토와 독일이 협의한 결과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토는 현재 방산 무기 생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독일의 방산 수출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하루라도 빨리 무기와 탄약을 제공받아야 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승인 절차는 커다란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나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영국의 자주포 수주는 실패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밀려드는 주문은 앞으로 더 빨리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을 찾는 나라는 많습니다. 155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수물자, 고갈에 속이 타는 나토에서는 한국에서라도 무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최소 20만 발의 포탄을 필요로 하지만 유럽이 생산하는 포탄 개수는 여전히 월 5만 발 안팎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전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게 아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무기가 고갈된 나토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방산 포럼에 처음으로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아 잠수함 분야에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 칼 요한 에드스트렘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된 직후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웨덴에 여러모로 중요하다.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군사 장비 관련 조달 등 다양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 무엇보다 K9 자주포는 이제 곧 루마니아 수출이 임박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과 베트남의 국방전략대회에서 베트남은 공개적으로 K9 자주포 조속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유럽이 생산하는 방산 제품들보다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인도되었고 훨씬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앞다퉈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유럽 국가들은 유럽 영내 무기 구매를 외치면서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주안점으로 놓지 않고 유럽 국가인지 아닌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럽이 영내 무기 구매를 외치며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자 유럽의 전진 기지를 마련하며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유럽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폴란드에 연구개발센터를 만들며 해외 방산 거점 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메이드 인 NATO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화는 일단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의 지상무기 체계를 메이드 인 NATO로 만들 전략을 세우고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건설도 협상 중입니다. 쉽게 말해 한화는 우리도 나토제 무기다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까지 지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유럽이 아무리 한국을 견제하려고 해도 한국은 곧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의 FA-50의 미국 진출이 꿈이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미 보잉사가 스스로 퇴출 수순을 밟아가며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보잉의 T7의 치명적인 실체가 드러나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인도가 FA-50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못된 신보를 보이고 있다는데 최근 인도 공군의 첫 국산 전투기인 LCA 테자스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살메르 인근에서 LCA 테자스 마크 1 전투기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했으며 다행스럽게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테자스 추락 장면과 조종사 탈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들이 업로드되면서 앞서 인도 공군이 테자스를 자국의 첫 국산화 전투기로 홍보해 온 만큼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도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3위 국가인데 전투기가 계속 추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세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국방비 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비 규모만 보면 우리보다 앞서는 글로벌 군사 강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공군 전력을 중심으로 인도 군의 모습을 보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2년 인도 서부 라자스탄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인도 공군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조종하고 있던 건 미그 21기종이었지만 사실은 인도 국영 군수업체인 힌두스탄 항공산업에서 라이센스로 생산된 메이드 인 인디아였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에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 구소련에서 들여온 기종이 아닌 인도에서 기술 도입 생산한 기체에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나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미그 21의 2대 중 1대인 400대가 지난 60년간 꾸준하게 추락해 총 200명이 넘는 조종사와 6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나선 테자스 개발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시작됐지만 사업 착수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2016년이 돼서야 인도 공군에게 인도됐습니다. 인도 방산업계의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인도 정부의 집착과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자스의 판매 실적은 제로인데요. 인도가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2014년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FA50에 탑재된 미국산 엔진 F404를 장착했고 레이더도 이스라엘산을 탑재하면서 겨우 개발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도 공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테자스 판매를 기대하는 것조차 양심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인도는 내심 아니 대놓고 불티나게 팔리는 FA50에 대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들은 미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FA50은 훈련기에서 출발했을 뿐 아니라 공중전 BVR 능력도 부족하며 테자스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헛소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인도 언론 유레이진 타임즈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한국의 FA52 인도 테자스를 누르고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레이진 타임즈는 FA50KAI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체라며 FA52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는 해외 유명 방산 기업들이 한국 방산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자스는 FA50보다 더 본격적인 의미의 제공 전투기라며 가격도 더 저렴한 기체라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인도 매체는 FA50의 높은 인기의 배경으로 록히드 마틴의 기술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FA50은 훈련기 겸 경전투기 기종 가운데 비싼 기체로 만약 FA52 훈련기 역할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뜨거운 인기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FA52 훈련기 역할을 하면서도 경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기에 엄청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면에서 FA50에 대한 인도의 반응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보잉사의 T7의 처참한 실제 스펙이 공개돼 대참사를 맞이했다는데요. T7A 실전 배치가 2028년으로 또다시 1년 미뤄지면서 사기극이라며 난리가 난 건데 이에 따라 미 훈련기 사업에서 TF-50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미 군사 매체 디펜스원은 보잉이 생산 중인 T7의 양산 계획이 내년으로 1년 더 미뤄졌다며 이에 따라 T7가 초도작전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도 2028년으로 연기됐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보잉은 2023년 T7의 양산을 시작하려 했지만 윙락 현상과 탈출 자석 등 비상탈출 시스템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견되면서 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미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일정을 1년 더 연기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T7의 양산 일정을 미뤘는지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던 터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 공군 조달차 간부가 T7의 당면한 엄청난 문제는 추후 상황에 따라 양산 단계 착수 시점이 또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T7의 부풀어진 성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잉이 T7를 낮은 입찰가로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따내면서 어떻게든 양산만 하면 된다는 머리를 굴렸지만 결국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게 되면서 이익은커녕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손실액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T7의 양산 일정이 1년씩 미뤄질 때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보잉사과 더불어 미 공군에서 T7에 대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으며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할 뿐 조용히 흘러가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T7의 양산 일정이 1년 더 연기된다는 것에 대해 디펜스원은 T7의 결함이 추가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해 설계했던 영향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은 2025년 예정된 미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과 더불어 미 해군의 전술대체훈련기, 신규 훈련기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미 공군이 고등전술훈련기로 TF-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삽질하는 보잉 덕분에 미 해군이 추진하는 고등전술인문기와 미 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T-7A 성능 사기극이 드디어 들통이 나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T-7A 성능이 T-50과 같은 엔진은 사용하면서도 기체 중량은 가벼워 연비가 좋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는 등 항속거리도 더 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들통이 났는데 T-7A 기골이 약해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어 더해 내부 연료통 크기도 작아 T-50의 항속거리의 80%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며 최대 상승 고도도 T-50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보잉사가 미 공군에 T-75의 시제기 5대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렇게 성능이 까발려지면서 3대만 납품하고 2대는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 공군이 T-75의 시제기 3대를 가지고 운용평가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진 성능의 비밀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T-7A 성능의 실체가 이제야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투기는 아니지만 최근 보잉사의 엄청난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 항공사 LA800편이 비행 중 강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급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승객 50명이 부상당했는데 문제의 여객기는 보잉 787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보잉의 생산 공정 문제를 알린 내부 고발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BBC에 따르면 보잉의 내부 고발자 존 바넷이 지난 9일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소재 한 호텔 주차장에 자신의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넷은 2017년 은퇴 때까지 32년간 보잉에서 재직했는데 2010년부터는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장거리 노선에 주로 사용되는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 시리즈의 품질 관리자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버넷은 일을 하면서 제조를 서두르다 안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제조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쓰레기통에서 가져와 기체에 부착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787 드림라이너의 장착 예정인 비상용 산소 마스크 테스트 결과 고장률이 25%였다고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바넷은 이러한 우려를 상사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보잉은 바넷의 주장을 극구 부인했으나 미 연방항공국 조사에서 바넷의 염려 일부가 정당하다고 판명됐습니다. 때문에 보잉에서 퇴직한 뒤 바넷은 보잉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법적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바넷이 사망 당일 해당 소송과 관련해 추가 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배후가 있었을지 의심이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KAI의 TF-50은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규모와 처리량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와 품질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 주변에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최근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이 한국을 찾아온 후에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둘러본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모두 살펴본 톰 앤더슨 소장은 미 해군 연맹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놀랍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신뢰성 높은 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일본을 배제한 채 미국은 군함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역량에 밀리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973년에 설립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군 전반에 걸쳐 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태평양 내 필요한 군함 규모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막대한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만큼 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와 실제 건조 가능한 군함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해군 장관과 실문자들이 함께 한국과 본해 조선소를 연달아 방문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군합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고서에는 한국 단독 독점 군함 조달 수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함선 공급을 한국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함선 독점 공급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전개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가는 최근 국내에서 공개된 한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지난 4월 28일 놀라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1분에 4,500발의 목표를 정확히 때리는 실사격 장면이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 건조했으며 우리 해군의 첫 8,200T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컸던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은 7,600톤급으로 정조대왕함은 이보다 600톤이 더 크고 무엇보다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은 있었지만 요격 미사일은 장착하지 못했는데 정조대왕함은 최대 400km 떨어져 있는 탄도탄 등 대공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 최대 규모로 탄도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전투함입니다. 공중, 해상, 수중 모든 작전이 가능하고 특히 방어 능력이 뛰어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이날 정조대왕함 실사격에서는 펠렁스 CIWS라는 이름의 기관포 형태의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타깃이 틸부표가 해상에 띄워지고 적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초고출력 전자파를 송출해 타깃을 추적했습니다. CIWS의 총탄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타깃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각종 방어 체계를 뚫고 정조대왕함에 접근하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관포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추격하며 요격하는데 이때 20탄환을 분당 4,500발의 속도로 쏟아냅니다. 이날 시험 사격에서도 분당 4,500발의 화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벅차네요. 웅장한 정조대왕함이 있어 해군은 더 든든해지겠네요. 8,200톤급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군요. 중형 항모까지 달려라며 감격해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있었지만 미국,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진다면서 성능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 3배치1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 1보다 성능이 좋아진 한국형 구축함 3단계 두 번째 건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 3배치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이번 함 건조를 본격화했는데 정조대왕함은 올해 하반기 해군 인도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함은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고 3번 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대의 정조대왕함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빠르게 건조되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8,200톤급 이지스함을 3대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소의 놀라운 생산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왜 미국이 일본도 아닌 한국에게만 미 군함 생산을 맡기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무려 145년이나 된 스미토모 중공업의 조선소가 문을 닫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 인도될 선박 주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조선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강을 비롯한 기자재 가격 상승, 선박 가격의 급격한 변동, 수급 격차 확대에 따른 해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밀려 스미토모는 성명을 통해 2024회 기연도부터 일반 상선에 대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은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전통 있는 조선소가 문을 닫는 것이 일본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8월 미 해군 델토로 장관은 치열한 전략적 경쟁 시대에 새로운 해양국가 통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아시아 방문 중 발표된 해군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 지배력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조선소 외에도 대부분 온전하고 휴면 중인 옛 조선소 부지가 전국에 많이 있다고 덧붙이며 미국은 군용 및 상업용 선박을 생산하기 위해 재개발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선사가 미국에 와서 군함을 만들어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급히 한국에게 군함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수많은 경고 신호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조짐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장이었던 마이크 스투드먼은 군사 전문지인 위온 더 락스워 안더 라크스에 기고한 글에 시진핑 총서기가 대결을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을 볼 때 대만이 아마도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전반에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미국이 방위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기반 붕괴로 인해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국이 대만의 자유를 지켜내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주요 군함 50척 이상을 잃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장은 무승부일지 모르나 오래 지나지 않아 중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새 군함을 지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 의회 예신국 CBO 에릭 랩스 해군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년간 미국이 6년 걸려 만들어낸 양에 해당하는 17척의 구축함과 순양함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랩스는 산업 경쟁력과 배 구축에 있어서 현재 중국은 2차 대전 초기에 미국과 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며 그에 반해 현재 미국에는 많은 숫자의 군함을 빠르게 만들어낼 산업적 역량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군함을 만들수록 대만은 물론 미국은 지금 조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